지난 이야기, 콘스탄티노플 점령에 이어 지중해 패권 장악을 위해 로도스를 차지해야 하는 오스만. 이에 맞서는 로도스 기사단의 철벽 방어.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 가는데 메메드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더니 바로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던 거네요. 시작. 그러니까요. 그때 메메드 나이가 26살이에요. 9호 기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들이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 저 로도스 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딱 있으니까 그렇죠. 뻗어나가기가 너무 그래서 그 레반트 항로에 딱 길목에 있어요. 그리고 9호 기사단 측에 소속되어 있던 이 기사들은 일상백 수준의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9호 기사단은 자신감이 있었죠. 붙어라.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깨질 일이 없겠다. 두루와 브라도. 1480년에 1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160척의 함선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공성 병기를 총동원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하고 바다에서 동시 공격을 했는데 어떤 겁니까? 천하의 메메드 2세가 포기해요. 결국 포기합니까? 진짜요? 그러다가 이제 슐리만 대제라고 불리는 오스만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형제가 나옵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예전에 한 160척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2배 정도, 한 300척 동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길렀던 예리체를 탈탈 털어 다 가져옵니다. 끝나지 않은 로도스 공방전, 그 두 번째 이야기. 1차 때 준비했던 그런 모든 전략에 성벽이 두꺼워지고 포 배치를 또 굉장히 교묘하게 잘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포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사람이요? 예. 역시 전쟁은 기술 무기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 포병 기술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크레타에 있던 사람인데 오. 로도스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와요. 이 마르티네포라는 이탈리아 포병 기술자인데 이때 포가 이 상하 좌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정 포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확히 쏘기가 힘들어요. 이동 표적 쏘기 힘들고 당대 최고의 포병 기술자가지고 자기 나름의 어떤 측량 도구와 이걸 통해서 네. 정확한 어떤 위치에 때리는 거예요. 탁뭐 탄도 계산하고. 0점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포가 0점 조준이 가능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포 전문가 겸 공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각도와 이걸 계산해서 1번 포는 어디까지, 2번 포는 어디까지, 3번 포는 어디까지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요. 그래서 오스만군이 어디까지 왔을 때 몇 번 포가 발사하고 어디까지 왔을 때 몇 번 포가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당하는 오스만군도 대단히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포로 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참 좋아하니까요. 요즘에 네. 게임을 보면 게임에도 탄도하기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점을 여기다 대놓고 쏴야 움직이는 적을 맞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걸 기술로서 재가지고 맞춘다는 건 오스만한테는 진짜 충격과 공포였겠네요. 더군다나 오스만군이 여기서 또 하나 좀 뼈아픈 게 그러니까 오스만 전통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휘관이 앞에 서거든요. 네. 나를 따라라 이런 식으로. 그 지휘관들이 대부분 전사를 해버립니다. 아. 첫 번째 포격에 지휘관들이 대부분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허. 오스만군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전에 썼던 그리스불이 또 나와요. 성벽 가까이에 딱 붙으니까 이제 그리스불을 하는 거예요. 다 또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리스의 불이 예전에 우리 현재 백린탄과와 같이 닿으면 꺼지지도 않고 팔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무기인데 이게 성벽에서 사용되면은 공격 측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이게 첫 번째 한 달간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오스만군이 막대한 피해를 낸데도 불구하고 요 기간 동안에 기사 2명 전사하고요. 용병 몇 명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2차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기사단이 승리인가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어쨌든 오스만도 이제 기자님하고 표현을 바꿔서 저력의 오스만이잖아요. 그 위대했던 오스만 제국이 한동안 포격을 하다가 이제 아무튼 성벽이 좀 갈라지고 하니까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도스 기사단이 이제 국가별로 구역을 네. 배치하잖아요. 오스만도 재상별로 거기를 또 이제 배치를 해요. 이 구역엔 이 사람, 이 구역엔 이 사람 해서 같은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지도 보면 가장 수평으로 된 후방, 네. 바닷가 뒤쪽에 수평으로 된 데가 영국군 지역이에요. 저기 수평으로 딱 네. 밑에. 육지 쪽에 저기가 딱 제일 그러네요. 공격하기 좋잖아요. 저쪽에서 최대 격전이 벌어져요. 9월 4일에 영국 쪽 요새를 공격해가지고 오스만군 2,000명이 사망하는데 와.
쟤들 몇 명 안 죽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9월 24일에는 전 구역에 전면 공격을 해요. 무려 오스만군 1만 5천 명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격에 이제 오스만군이 이제 바실리스크라는 사석포를, 그러니까 돌탄을 날리는 포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거를 날리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사석포를 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포탄, 돌 포탄을 동그랗게 해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예전에 우르반데포를 썼을 때 이제 병사들이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누가 만드냐면 건축가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 이 오스만에 있던 건축가들은 가을, 겨울이 비수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아, 근데 이게 포탄이 강해야 되니까 이게 화강암을 갖다가 만들거든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막 만드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화강암도 부족해지고 또 만드는 게 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불량품도 많이 납품을 해요. 근데 이 불량품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보통 한 번 바실리스크에서 탁 쏘면은 한 1.2km는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불량품을 넣고 쏘니까 포탄이 탁 날아가면서 한 500m 갔을 때 포탄이 서너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 포탄이 갈라져 버리니까 성벽에 못 다다르는 거예요. 다 달아봤자 별 피해도 못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 물량이라는 건 절대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물량과 집중 공격으로 전 방위 공격을 가했다면 물론 오스만의 피해 어마어마하지만 로도스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9월 24일 날 전투는 이 로도스 공방전의 최고의 그 전설이에요. 그날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또 성벽 한 틈이 이제 드디어 갈라졌어요. 그렇게 때리니까 그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에스파니아군 경계선에 오스만군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기사단장이 이제 아이슬 아담이라고 프랑스 출신인데 이분이 거의 70대가 다 된 노인이었어요. 이분이 맨 앞장서서 나가요. 우와. 그래서 직접 창을 들고 싸워요. 부상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기사단은 좀 갑옷이 플레이트 갑옷이에요. 네. 우리가 예전에 백년전쟁에 했었던 그 비슷한 거고 붙었거든요. 상대가 안 돼. 그렇죠. 4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성벽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니까 여긴 숫자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아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철갑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깃발 하나가 이슬람군 하다가 깃발을 꽂았는데 그것도 뽑아버리고 기사단장께서 나가셔서 부상당하면서 뽑아버리고 이날 그래도 기사가 많이 죽었어요. 200명이 죽었으면 3분의 1이 죽은 거죠. 그래도 그 와중에 기사단이 200이나 전사를 했다는 건 로도스 전력의 3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상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오스만군도 15,000명, 45,000 설도 있는데 항상 극과 극이기 때문에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때 예니체리를 투입을 했어요. 그 예민철의 피해가 정말 컸죠. 최정예 군단이 많이 전사를 했군요. 그래서 그 영국군 지역을 맡았던 무스타파 파샤라고 실리만의 천함인데 네. 실리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총독으로 좌천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이 전투하고 나서는 오스만군도 더 공격하기가 힘이 빠질 정도로 전투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기사단이 알 리는 없으니까 기사단 입장에서도 200명의 기사가 전사했다는 건 수많은 또 시민군이 전사를 했다는 거고 기사단도 위기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여간 3개월을 더 끌어서 작은 전투들이 계속 있는데 12월까지 가요. 그래서 12월까지 가는데 이제 기사단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화약이 없어요. 자원이 바닥났 이게 이제 소문이 쫙 나니까 주민들도 불안하지. 안 싸우려.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는 동양인들은 안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는다는데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아니고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운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합리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협상하거나 뭐 한다라는 게 오랜 전통이더라고요. 합리주의군요. 네, 그런 저희가 게 있어요.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정말 눈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던 병사들이 총알이 딱 떨어지니까 내려놓고 항복 이렇게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나와? 그래. 옥수의 개념은 동양적인 특유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최후의 한 명까지 네. 한다. 이런 예는 뭐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럼 이제 탄환 떨어졌고 화약 떨어지고 하니까
협상을 그러면 하겠네요. 항복 이러나요? 그러니까 항복이 아니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가서 지난번에 처음 얘기했던 조건이 유효하냐? 물어봐, 슬쩍 되게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당당하네요. 오. 아니 사실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엔 좀 세게 나갔어요. 이거 매매도 제가 약속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다 그때.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랬더니 슐리만이 코하고 귀를 잘라서 보냈어요. 그래서 기사단이 조금 기가 죽어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네가 처음에 말했던 조건이 유효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떠난다는 거죠. 매매데이트 조건은 여기 산다는 거고. 그랬더니 슐리만이 유효해. 자기도 이제 너무 많이 거시를 왜냐하면 예니체리가 없었어요. 많이. 예니체리가 더 이상 예니체리에 피해가 있으면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슐리만으로서도 이건 혹하는데? 그렇죠. 요 정도면 혹하는데 이렇게. 12월이 되면 양쪽이 워낙 희생이 커요. 네. 이제 그 기사단도 기사 180명 남고 군사도 1,500명 남았어요. 주민들은 몇천 명 더 있는데 주민들은 이미 이제 안 싸우겠죠. 그렇죠. 예. 오스만군은 무려 지금까지 6만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오스만군이 30만이라고 해도 6만이면 거의 뭐 전투훈련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정예가 왔기 때문에 절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양쪽 다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네 하니까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약 떨어지고 아마 주민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12시간 분량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데 이제 라발렛이라고 24살인가 20대 프랑스 기사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 혼자만 끝까지 싸워요.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다 특히 주민들이 안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단장이었던 아담이 부관 한 명 데리고 슐리만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드디어 단장에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침공은 이제 로도스가 항복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렇게 협상을 했을 때 진짜 이거를 지키는지 그렇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결국엔 술레이만이 이 협상에 대해서 지키게 되나요? 그 원래 약속이 그거잖아요. 머무를 사람은 머물러라. 떠날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좋다. 가요. 가서 협상을 하고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슐리만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네. 기사단장에게 명예의 관복을 줘요. 이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좀 만족스러운 승리를 얻지 못했을 때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이중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저쪽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명예의 관복을 수여하고 위로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도시와 지방을 잃는 건 군주들의 숙명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신하한테 이렇게 말하죠. 다 들으라고. 이렇게 훌륭한 노인이 자기 집에서 떠나야 한다니 너무나 서글픈 일이다. 그러니까 옛날 황제들도 연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고전에 소심한 복수를 조금 했어요. 찾아왔는데 몇 시간 동안 텐트 밖에 세워놨어요. 비 맞으면서. 집 잃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서 알고 봤더니 7시간 세워놨어. 그러나 시종 둘만 데리고 이제 항복했으니 끝났잖아요. 네. 단신으로 기사단장 집으로 슐리만이 찾아가요. 그 안에 있던 주민하고 기사들이 몰랐대요. 네. 거의 2명 데리고 단신으로 오니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답방 왔다. 그리고 또 부상당했잖아요. 아예 나도 네. 상처 병문안 왔다고 탁 혼자.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밖에 그냥 70노인을 세워둔 것도 아니고 상처 입은 노인을 세워놨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상처 입고 여기 지금 막 쩔뚝거리면서 오셨는데 밖에 몇 시간 세워놓고 다음날 병문안 왔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사 할 때 정말 얘기 많이 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할 네. 게 있는데 우리 전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 약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누구는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기록에도 조심해야 될 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게 약탈도 안 하고 다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네. 예니체레가 들어가서 싹 쓸어요. 뭐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근데 절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 오스만 제국의 최강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가장 얘네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수도 있어요. 일부 예니체리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예니체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싹 다 몰살시켜버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기록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군대는 엄정하게 군기를 세우고 약탈 하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의 입장이죠. 네. 약속 지키고 하나도 안 했다.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슐리만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무사히 보내주고 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 기준에는 이 정도는 하나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 먹고 살 만한 옷가지나 음식이나 이런 건 놔두고 귀금속이나 이제 돈 될 만한 것만 그렇죠. 나타냈으면 얘들은 이 진짜네. 정도는 뭐 사람 막 안 죽이고 그랬어. 그 사람은 안 죽이고 기사단장 무덤들 다 파가지고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어. 사람은 안 죽이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반면에 우리가 무슨 일기를 찾았더니 그때 털리고 뭐 이랬던 사람이 야 예니체르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갔다 뭐 팼다 이러면 우리가 또 그 기록만 보면 이것들이 막 그냥 마구마구 했구나. 그래서 옛날 기록은 항상 그때 마인드 그때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집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때 기준으로 튼튼한 거죠.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만. 결국 이렇게 해서 메메드 2세가 하지 못했던 걸 슐레이만 1세는 해내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인물이 비슷한 듯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슐레이만 1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인물탐구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정복군주이자 오스만 제국 최전성기를 이끈 오늘의 주인공 술레이만 1세. 슐레이만 1세, 메메드 2세가 하지 못한 걸 해냈고요. 어찌 보면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어온 인물이다라고까지 칭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국의 넓이로만 보면 튀니지와 알제리, 그 다음에 발칸 반도까지 해서 이제 뭐 알바니아족까지. 그러니까 제일 터번이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터번이 제일 크다는 건 가장 전성기 때 터번이 그렇죠. 크거든요. 네. 케말 파샤보다도 더 오.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가장 최대 제국을 이룬 군주기 때문에. 그러면 케말 파샤가 아디토로 크면은 이제 여기 이분은 아마 터키의 할아버지 정도. 근대화의 아버지가 케말 파샤라고 하면 이분은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렇죠 할아버지 정도. 할아버지.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터키 사람들은 누구를 조금 더 지하철에 보면 네. 케말 파샤 그림은 잘 못 봤거든요. 이분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슐리만을 기념해서 세운 사원. 그게 콘스탄티노플 제일 잘 보여요. 딱 언덕 위에 거대하게 있어요. 골든혼을 딱 내려다보고 있지. 사실 윤지원 아나운서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좋아, 세종장이 좋아? 이런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시청자들 궁금했을걸요? 분명 윤지원 아나운서 누가 줘요? 메메드 2세, 슐레이만 그리고 케말 파샤 이렇게 세 명 중 터키 그 역대 최고 지도자 중에는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 역시 모사. 터번이 제일 크잖아요. 당연한 것을. 여러분 윤지원 아나운서는 항상 부와 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분이 보석도 되게 좋아했대요. 보석 수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터키 지역이 정말 그 오닉스라 그래서 귀한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많은 보석들을 수집한 게 되게 유명했던 거예요. 반짝거리는 건 다 좋아했대. 근데 여지껏 왕들의 이야기, 특히나 이제 유명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즉위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뭐 저기 술탄은 즉위할 때다 형제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기본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게 기본이에요. 아 메메드부터 계속 이어지는 술탄들이 무섭잖아요, 다들. 그쵸. 살벌하게 정복을 주고. 슐레만의 아버지 셀림 1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백성의 3분의 1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의 3분의 1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 아니니 이런 토론까지 했대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약간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미치광이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상상들 하잖아요. 그쵸. 지금 뭐 지구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인류의 어느 정도를 희생해서 나머지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상을. 근데 슐리만도 되게 무서웠는데 슐리만부터는 좀 이렇게 좀 지적이고 좀 이렇게 관용도 베풀고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정복군주라면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왕이죠. 근데 그 모친이 크리미아 지역 사람이에요. 크리미아요? 예. 굉장히 부드럽네요. 어디죠? 크림반도 지역인데 크림반도. 거기 왕족인데 거기 왕족이 또 징기스칸의 큰아들이었던 주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군사 방문을 갔을 때
자기네 직계 조상이 네. 몽골족부터 내려왔다. 아마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몽골족부터가 아니라 흉노부터. 하여튼 말 타고 돌아다니는 대충 사람은 다 조상이에요. 그쪽 사는 사람은 다 조상이다. 근데 징기스칸하고 그러면 직접적 연관이 있었네요. 뭐 정확히는 모르죠. 되게 그런 족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술탄들은요 굉장히 다국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통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좀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고 네. 네. 자기들 이거 강 전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터키는 왜 이슬람 국가면서 분명히 개방적이잖아요. 달라요. 원래 오스만이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유럽 여자들하고 많이 해요. 나중에 나오는 슐레이만의 아들 셀리미세는 부인이 베네치아 귀족. 오. 굉장히 미인이어가지고 저기 라파엘로 그림에 나오는 와. 그런 주인공 같아요. 그 셀림 2세의 며느리도 베네치아 여인이에요. 근데 확실히 터키 얘기를 들으면 임 박사님께서 제국의 마인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되는 그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발전시킨다. 근데 터키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다민족 국가고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터키가 이미 예전에 오스만 때부터 그랬었네요. 지금도 가보면 인종 구성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도 중앙아시아 쪽, 위구르 쪽 동양인하고 이쪽 동아시아 쪽 동양인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이 파란 터키인도 있고 정말 중동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가 인기가 많아요? TV 같은데 이제 나오면 연예인들이 한참 핫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그 시대에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이런 이제 좀 인식이 있잖아요. 제가 TV 드라마 딱 한 번 봤는데 네. 모든 인종의 이쁜 여자는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근데 뭐 환경은 좀 어땠을까요? 뭐 근데 잘하면서 어떤 술탄 교육이라든지. 교육이 특징적인 게 하나가 다민족 그런 네. 거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어학 교육이에요. 아. 그래서 그리스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 당연히 물론 코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동양도 영향을 좀 받아 활쏘기 뭐 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꼭 왕족이라도 수공 기술을 배워요. 그 우리가 그때 저희 궁전 갔었을 때 이제 후궁들 그 처소들이 있거든요. 다 배틀이 다 있어요. 배틀.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밑에 카페트 까는 걸 직접 짜서 자기가 이제 깔기도 하고 이렇게 좀 손재주랄까요?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아무 때나 하다 도망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가서 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바느질이라든가 뭐 대장장이라든가 1인 1기를 꼭 배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꼭 유대인의 그건 아니고 유목민족의 관습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해야 된다. 그래서 슐리만도 자기 기술을 하나 배워요. 거리에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뭐 배울게요, 저 사람은? 아까 보석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보석 세공. 이거 게임에도 직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센스. 근데 그 직업 중에 이 거래해가지고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석 세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정말 손재주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총로를 못 만드냐고. 그렇게 따지면 잉카 제국을 보면은 그 건축수는 그렇게 대단한데 건축수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칼은 돌자루 들고서는 나무 몽둥이 들고서는 싸웠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아, 터키가 다국적 다민족인데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동로마하고 좀 비슷해요. 돈이 많으니까 네. 힘들게 일할래요. 돈 써서 사람 부릴래요. 후자를 선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방적으로 싸우는데 가끔 보면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싸워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느니 그냥 사다 쓰자. 매연도 안 나오고 좋다. 자, 이제 술탄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원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로도스에서 우리 상처 입은 70 기사 단장께서 몇 시간을 밖에서 비 맞고 서 있다가 상처가 도져서 집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 병문안을 한번 받았어요. 자, 이제 남은 180여 명의 기사단이 있거든요. 이 기사단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갑자기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됐죠. 네. 떠돌이 신세가 됐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목이 집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독일의 황제였던 이제 카를 5세가 몰타 영지를 줍니다. 야, 몰타 섬에 가서 다시 한번 재개하려. 그래서 몰타로 가죠. 몰타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남부군요. 네. 시칠리아 섬 남부죠. 이 몰타가 2차 대전까지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2차 대전 때는 저 몰타를 영국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불침의 항공모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탈리아하고 독일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딱 가운데 길목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배는 무조건 고쳐야 되네요. 근데 저기를 준 이유는 또 저기 가서 해적질을 하라고. 그러게요. 딱 하필이면 또 요충지로. 정말 케르베로도 지옥의 파수고 맞네. 일리가 있는 게 이 몰타가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는데요. 전부 다 바위 투성이에요. 농사 지을 수가 없는데 기사단을 보냈다. 뻔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해요. 카를이 몰타를 줄 때 조건이 말타의 매라고 거기 매가 좋은가 봐. 하긴 뭐 바위니까 매를 매년 한 마리 바치는 조건이었어요. 매 한 마리요? 예. 그러니까 공짜는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 진짜 이런 싸게 이런 줬네. 식이죠. 근데 한 달이 아니고 1년이에요? 네, 1년에 매 그러니까 한 더 져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단을 보유하고 싶었던 거겠죠. 내 앞바다에 이 기사단이 있으면 우리 배는 안 돌릴 거 아니야. 아,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카르로세는 스페인 국왕이면서 합숙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어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뻗어 나오면서 슐리만 대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쭉 해서 이집트부터 해서 북아프리카를 쭉 차지해요. 그래서 알제까지 와요. 아하. 그 알제를 점령한 사람이 게임에 나오는 그 하이레딘이에요. 붉은 수염 하이레딘. 네. 바르바로사. 저 바다 북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가면 스페인하고 프랑스 해안이 바로 직방으로 열려요. 네. 그리고 카를은 시칠리아하고 나폴리, 밀라노도 그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바다 앞에가 있는 게 몰타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생각하면 포에니 전쟁. 네. 카르타고를 오스만이 차지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카를은 옛날 로마, 이탈리아와 맞아요. 에스파냐 영토가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을 동지중해라고 하면 네. 동지중해에서 서쪽 지중해 그 옛날 포에니 라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말타예요. 야, 근데 저기에 매 한 마리 받으면서 1년에 매 한 마리 받으면서 거기 상주해라라고 한다는 건 기사단 입장에서도 와 너무 땡큐네요. 카를이 거저먹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저기까지 네. 오스만 함대가 와서 깔짝깔짝 하면 카를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몰타 가면서 이름을 또 바꿔요. 몰타 기사단으로.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몰타의 영주가 아까 그 이른이 넘으신 네. 그분께서 다시 한번 몰타의 영주가 되시면서. 오. 근데 이들이 여기에 딱 박혀 있으면 오스만 함대가 이쪽으로 못 와요. 오스만 상성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또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겠네요. 여기서 진짜 전병력 다 때려 부숴가지고 겨우 이제 한국 바다내고 쫓아냈더니 야 저기에 섰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스만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아니, 열받지. 원래 이제 다시는 해적질 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마 그 사람들은 해적질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이야. 그렇지. 방어 투쟁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슬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땅 봐라. 농사 못 짓잖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적질 하세요. 조금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몰타섬에다가 몰타 기사단을 해놨으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을 텐데 그럼 저때 당시에 지금 전체적인 유럽의 이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제 정말 오스만과 유럽의 대결이에요. 네. 오스만이 지금 북아프리카까지 먹었잖아요. 네. 오스만은 해군이다 해적이에요. 하이레딘이 해군 총제독이에요. 아. 그래서 저기가 다 해적들이에요. 그러니 저 앞에 지금 프랑스 에스파냐 해안이 그냥 쫙 열린 거라고.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오스만은 바다로 진출하지만 또 육지로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스트리아까지 와요. 근데 하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카를로세예요. 그러니 바다와 땅에서 카를과 슐레이만의 대결이 돼버린 거죠. 프랑스는 살짝 보호받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 정말 오늘 외기기 진짜 센스가 좋으시네요. 프랑스는 잔머리를 확 써서 이때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왕이 프랑스와 1세라고 네. 앞으로 이제 다룰 때 나오게 될 그 유명한 프랑스 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카를한테 졌어요. 나 포기는 없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스만하고 손을 잡아요. 이러면 오스만으로서는 너무너무 땡큐고 카를로서는 이거 완벽하게 포위돼 버렸네요. 거기다가 카를은 가장 강력한 군대는 사실 독일군인데 네. 독일은 원래 분리되어 있는 데다가 네. 이때 종교 개혁이 납니다.
여기서 또 신조 구교가 치열하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스만의 적은 구교예요. 로도스니 다 그렇죠. 카톨릭이잖아요. 네. 적의 적은 우리 편. 그러면 신교가 오스만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말 콩닥콩닥하지. 걔들이 손잡으면 독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프랑스는 카톨릭인데 또 오스만하고 손잡고 계속 동맹 맺고 있지. 이래서 굉장히 유럽이 이제 고민스러워하고 슐레이만은 점점 꿈을 키워가는 거야. 세상의 군주는 나 하나다. 이건 다 먹겠다는 뜻이었거든 원래. 그럼 이런 상황에 바다의 가장 요충지라고 하는 몰타에 몰타 기사단이 이제 성립을 하고 70세 기사단장께서 거기 영주가 되셨거든요. 이들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타가 최전선이 되는 거죠. 저거를 뚫어야 어떻게 대함대가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저런 걸 가지고 목에 가시라고 하는. 아니 70세 노인분들 되게 굉장히 불쌍한데. 아니 잠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가셨어요. 아, 이게 저 죄송한데 편하게 가셨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말타에 온 지 금방 죽고 세월이 한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70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름이 바뀐 몰타 기사단은 여기를 다시 한번 철옹성같이 요새를 구축합니다. 똑같이. 야 예전에 3배로 했는데 안 됐어? 이번에 5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설계를 보아서 더 멋있는 성. 와. 말타 같은 경우에는 성 같은 거를 아주 교묘하게 짓습니다. 삼각형으로 별같이 삐쭉삐쭉 오, 나오게 네. 줘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도 방어와 함께 공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뾰족한 곳으로 올라오긴 힘드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 협공이 가능한. 그렇지. 그러니까 화약이 나오면서 성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나온 설계가 소위 별 모양 요새예요. 그래서 낮고 두껍게 하고 네. 별처럼 뾰족뾰족하게 하는 네. 거죠. 이러한 요새의 특징이 뭐냐면 요새 앞에 딱 보병들이 요새 앞에 다가갔을 땐 성벽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네. 돌격을 막 하거든요. 성벽에 다다를 쯤이면 갑자기 해자가 밑에 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다 빠져요. 우와.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오르막이면 해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렇죠. 뛰게 되니까. 예. 놀랍게도 이러한 형태의 그 요새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사람이 이런 요새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설계했던 게 다 퍼지게 됩니다. 이분은 참 다방면에 하시는 일이 많네. 그때 대부분의 이탈리아의 공학자들이 아르바이트로 군사학의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요새 설계하면서 수입이 짭짤했었어요. 이게 설계하다가 하늘 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우주가 노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로도스에서 떠날 때 끝까지 싸우자고 항복을 반대했던 단 한 프랑스. 사람. 네. 라발레. 그 사람이 기사단장이 돼요. 야, 이제는 하필이면 또 그 극렬한 반대주의자가 오스만 입장에서는 기사단장이 돼버렸네요. 그분이 이제 아이슬 아담 나이가 됐어요. 요때 이제 말타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저 오늘 로도스 공방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여간 오스만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3만 병력인데 예니체레가 7천, 기병이 6천 명. 와, 근데 확실히 군세가 많이 줄었네. 그러나 말타에 있던 병력도 더 줄어 있어요. 여기다가 기사 500명, 스페인군 1,300명, 그리고 이제 선원이 4,000명. 왠지 느낌이 이번엔 오스만 안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번에도 기사단의 수는 턱없이 적어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기사 500이면은 할만해요. 그럼요. 아니 아까 기사단이 한 200여 명 정도 남았을 때 당시에 보면 3분의 1을 잃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오스만 6만이 갔거든요 그때. 오스만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네. 과거의 실패로부터 뭘 배우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레이트 갑옷을 입은 저 기사들하고 백병전에 붙어서 깨졌으면 우리도 뭔가 그렇지. 무기의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로 계속. 근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쯤 됐는데 그 프랑스 그 기사단장 새롭게 이제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던 기사단장은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아예 한번 이때 나이가 70인데 그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로도스 전투를 경험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스만군이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전술로 온다는 거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약간 개량은 했어요. 아까 그 날아가다 깨지는 돌탄 대신에 쇠포탄을 만들어 온다고 하죠. 그것도 개량의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게 좀 싸게 먹혀요. 왜냐하면 이 쇠공은 주물만 부으면 되거든요. 어. 가격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쇠공으로 가자. 돌공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야 우리가 돌로 앉겠으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발렛은 미리 준비를 딱 해요. 근데 이 라발렛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대단했잖아요. 네. 포위전은요 가장 가혹한 전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적은 병력으로 버티는 네. 전쟁은 좀 이게 속어를 쓴다면 진짜 악으로 까거나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좀 남다른 품성이 필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다면 냉정하고 냉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성벽도 다 보완하고 그다음 민가들 싹 철거해버리고 왜냐하면 민가를 두면 이거를 부셔서 건축자재, 공성용 자재를 만들어요. 싹 쓸어버리고 주민들 다 소개시키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다른 게 로도스 때는 유럽 군대가 구경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말타가 뚫리면 당장 신성 로마 제국이 그쵸. 위협돼요.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가 이제 조직되고 그리고 그게 뚫리면 또 이탈리아가 위험해요. 그렇죠. 교황도 나서고 이러면서 이제 꽤 그래도 지원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유럽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가 너무 많아서 말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빨리 되질 않아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스만군이 큰 실수를 하는데 네. 당시 오스만군 사령관이 3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 투르구트라는 또 이 사람도 노인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레딘의 후계자예요. 붉은 수염의 무대자. 둘이 또 라발렛하고 투르구트가 또 젊은 날에 약간의 우정이 있어요. 라발렛도 한번 포로로 잡혀가지고 갤리선에서 노젓는 노예를 해요. 오.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몸값 치르고 투르구트도 굉장히 거물이었는데 잡혀요. 그래서 이걸 해요. 아 일단 잡히면 노부터 적게 하는군요. 아니 노예선으로 노예로 파니까 라발렛이 가서 투르구트 보고 이런 게 전쟁이다. 너 같은 높은 애가 이게 이렇게 됐지 않냐. 그랬더니 투르구트가 그 전에 라발렛도 이거 했잖아요. 네. 운명은 항상 바뀌는 거다. 아. 이러니까 라발렛이 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기사에 그건 있어가지고 네. 바로 대장한테 가서 쟤 풀어줘. 물론 돈 받고. 이 시대는 돈 안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돈은 줘야 돼. 당시 이제 하이레딩 자기 총애하는 부하니까 막대한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흥정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이 돈 받고 빨리 풀어주셔. 그래서 풀어줘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 70이 돼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르구트가 오는데 좀 늦게 왔어요. 네. 오기 전에 무스타파 파샤라는 지휘관이 또 이게 자기가 출세하고 싶으니까 먼저 공격을 하는데 당시 말타에 성 엘모, 성 안젤로, 성 미카엘이라는 3개의 요새가 있는데 성 안젤로와 성 미카엘이 본 요새고 성 엘모는 저 앞에 나와 있는 그 로도스의 성 니콜라스 탑처럼 뚝 떨어진 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버린 거예요. 먼저. 거기서 완전히 그 니콜라스 요새 싸우듯이 똑같이 싸우는데 안 떨어져요. 그리고 라발렛이 그러니까 냉혹하기보다는 승부사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쟤들이 저쪽에서 시간 끌고 있죠. 그러니까 본 요새가 아닌 곳에서. 네, 거기다가 지금 지원 부대는 어쨌든 오고 있고 버텨라. 그러나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다. 끝까지 버텨라. 죽을 때까지 후퇴하겠다 안 돼. 죽을 때까지 싸워. 그래서 거기서 다 전멸합니다. 아이고야. 더 웃기는 거는 전멸하기 직전에 투르구트가 와요. 오니까 경악을 하네. 이거 왜 여기다 지금 시간 잡긴 저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은 전략가를 알았거든요. 근데 하던 공격이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공격 구경하다가 투르구트가 또 죽어요. 포탄에 맞아서. 투르구트는 뭐하러 오신 거죠? 아니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앞에 애들이 어질러 놓고 어질러 놓은 파편에 맞아 전사하는 거죠. 아이고야. 오스만은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성 미카엘 돌파구로 이제 오스만군이 다시 한번 돌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오스만군은 아니었죠, 사실. 좀 많이 축소됐죠. 네. 그래도 이때 한 6천 명이 돌격을 해요. 6천 명이 돌격을 하고 안타깝게도 5,5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아, 이건 뭐 그냥 전멸이네요. 그래도 50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멀쩡하게 갔을 것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 잘하시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때 그리고 때맞춰 이때 또 스페인 지원병이 도착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잘 싸운 건 스페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군이 오니까 이거 몰타 기사단은 일단 사기가 또 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래도 오스만이 또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수천 명이 또 돌아가셔요. 총체적으로 퇴각을 하는 시점에서 오스만군은 총 피해가 한 2만 3천 정도 됩니다. 뭐 어떤 얘기에는 뭐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한 2만에서 3만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오스만군이 전사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탈탈탈 털어놓은 군대가 여기서 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로도스 기사단 그리고 이제 멀타 기사단이 결국은 오스만의 주 병력을 모조리 소멸시켰네요. 지중해를 지킨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선 이때부터 요쪽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오스만의 거점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몰타를 점령을 못하고 오스만군은 철퇴를 하게 되죠. 사실요, 저는 이 오스만과의 전투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판타지 소설이나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픽션 소설에서 많이 봤어요. 로도스 전기, 로도스 공방전, 로도스 이야기 뭐 이런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전설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실레이마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듬해 신레만께서는 돌아가시죠. 또 돌아가시고 화가 나셔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중해의 거점을 잃게 되면서 이제 오스만이 이제 어떻게 쇠퇴기를 너무 쇠퇴기가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슐리만이 사망하면서부터 바로 쇠퇴기가 왔다는 건.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시킨 다음부터 그 전술이 완전히 표준 전술이 돼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써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이제 너무 안주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오스만이 그 청동대포 포격술로 많은 승승장구하면서 성벽을 헐었지만 로도스하고 말타만이 아니라 간간히 지옥의 기사들이 지키는 성을 함락하지 못한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바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로 갔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로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몰타 기사단 이들의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이 쫓아내거든요. 나폴레옹 때까지는 그곳에서 예. 편안한 삶들을 다 살았군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쫓아내면서 성벽까지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졌는데 네.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카톨릭 세계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의 말타 기사단의 영지를 줘요. 이게 그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온 아벤티노 언덕에 있는데 지금도 막 1000명, 2000명 어떤 해서 그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로마에는 나라가 3개가 있어요. 이탈리아와 바티칸과 말타. 말타 기사단.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사단으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죠. 정말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 역사 교육 중에 말타 기사단의 이러한 이야기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맞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실존하는 이 기사단 그리고 천여기조차도 안 됐던 말타 기사단이 오스만의 그 강대한 세력을 막아내고 유럽 전역을 지켜낸 정말로 살아있는 영웅들이네요. 지금도. 이 로도스 공방전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쟁을 또 잉태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비록 오스만이 여기서 뭐 격퇴되고 후퇴했다고 하지만 오스만은 끝까지 서지중해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이어져서 레판토 해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 지중해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한 오스만 제국의 도발. 이를 막으려는 유럽 국가들. 이들이 바다에서 붙었다. 16세기 전설의 해전 레판토 해전. 드디어 베네치아의 가장 알토란 섬 중에 하나인 키프로스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냅니다. 키프로스. 예. 베네치아, 교황, 몰타, 스페인 주축이 돼서 함대가 만들어집니다.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전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네요. 연합함대 신무기 갈레아스는 전체 배가 대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이 이걸 처음 봤거든요. 공포에 떨어요.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배가 대포를 쓰게 되니까 이게 함락될 것 같으면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해전이긴 해전인데 배들끼리 막 뭉쳐와서 거의 육상전하고 똑같이 돼요.